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유일의 정치 청부 수사 쇼입니다. 네, 정봉주의 PSI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은 이야기할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오후 4시에 지금 녹화 시작하는데 약 1시간 전, 1시간 반 전쯤에 예. 이광재 판결이 나왔죠. 예. 굉장히 주목을 받던 판결인데 결국은 도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렇죠. 네. 요산 비롯해서 2, 3일 사이에 한나라당도 회오리고, 네.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도 출마를 선언하고, 예. 정치적에서 이 수사를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할 얘기가 많은데. 우선 의뢰받은 거 한번 쓱 훑어보죠. 예. 네. 이광재 똥, 3호 주얼리 작전, 예. 똥, 안상수 대표 또 사고 쳤죠. 예. 똥, 한나라당 내부 분위기 신선치 않다. 네. 똥, 정병국 문화체육부 장관. 평상시라면 요런 무리한 임명,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거리인데 오늘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김현장, 권력 징검다리다. 요것까지 갈 수 있을지. 이거를 먼저 해야 될 거. 네, 연구위원장, 당권 도전. 오늘 아주 굵직굵직한 게 평소라면 하나만 해도 1시간 내내 할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우선 뭐부터 할까요? 이광재 도지사하고 서가번 의원. 네. 박진 한나라당 네, 의원도.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박진 의원은 살았죠. 예, 민주당 의원들은 죽었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제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나가는데 오늘 식중독에 걸렸어요, 아침에. 네. 그래서 오늘 좀 기분이 좀 안 좋다. 재판에 대해서 처음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이 껄쩍지근하다는 표현이 딱 맞잖아요. 웃을 수도 없고. 몸으로 예언하시면 이제 식중독 걸린 걸려가지고. 지금도 얼굴 뻘겋고 손이 보이 있어요. 급성 신우염 이런 거 아닌가 했더니 식중독 같은데. 이광재 도지사, 이제 보통 이 프로를 보는 청취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대법에 무슨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된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대법의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기란 거의 어렵죠. 거의 어렵고. 이제는. 예,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그리고, 무슨 일정을 어떻게 좀 빨리 해라, 늦춰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겠지만 판결 여부에까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이미 아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조차.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대법은, 유무죄를 따지고 법리적인 걸 따지면서 가장 이제 대법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명예를 존중한다는 표현들을 쓰거든요. 네. 그리고 평생 이 대한민국의 법의 중심을 지켰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이제 기분 나쁘긴 하죠. 박진 의원 같은 경우는 2심에서 살아나는 80만으로 감형된 거죠. 100만 원 이하로. 100만 원 이하로 떨어져서 살아나는 건데, 이광재 도지사, 그 다음에 서가번 의원은 어쨌든, 저희는 부분 무죄 취지로 부분적으로 파기환송될 걸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특히 이광재 도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많이 돌았었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치적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7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잡은 걸 보면은 좀 홀가분하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풀어놓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를 했었죠. 내부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아니고. 희망적인. 예, 희망적인 그런 분석들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정치적 고려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법의 판결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갖고 어쨌든 정치적인 영향력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판결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저희가 정보가 없으니까요. 대법에 대해서는 얘기가 거의 흘러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1심, 2심 같은 경우에는 예.
뭐랄까 정권이 직접 뭐 판사에게 영향을 준다기보다 예. 그 재판부 스스로 부담을 느끼고 판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1심, 않습니까? 2심은 정치적 고려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은 좀 듣죠. 네. 그리고 판결문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은 변호사와의 무슨 그 관계라든지 역학관계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1심, 2심은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부분은 아닌 것 하긴 대부분은 같다. 법리만 판단하니까요. 그렇죠. 법리만 판단하는 거죠. 뭐 그냥 형량을 판단하는 이런 데는 아니고. 어쨌든 민주당으로서 오늘 그 민주당 전체가 무슨 이런 폭탄 맞은 듯한 쑥대밭 분위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광재 도지사가 설마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상권 10년 박탈 아닙니까? 그렇죠. 10년 박탈이죠. 10년 박탈이면 그렇죠.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상 정치 생명 끊어지는 거죠. 10년. 게다가 이게 실형이죠. 아니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입니다. 예. 감옥 가는 건 아니고. 감옥 가는 건 아니군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뭐 정치적으로 사면복권되는 길밖에 없는데 또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사면복권을 잘 안 해주는 분위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정권을 뭐 잡든지 아니면 이후에라도 정치적 고려를 좀 해서 사면복권을 좀 해줬으면 받는 길밖에 없는 거죠. 정치를. 근데 강원도 도민들의 상실감도 꽤 클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쯤 되면 민주당이 그 박탈감과 허탈함 이런 걸 떠나서 강원도민들이 제가 이제 지난번 그 최종원 재보궐선거 때요, 작년에 강원도를 가봤더니 이미 이광재 도지사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지지가 넓고 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그 강원도민들, 강원도에 사실 친인척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강원도의 아들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강원도에서도 이제 대선 후보를 한번 내보자, 우리도. 이런 희망을 품게 한 최초의 이제 정치인이고, 그래서 거꾸로 현 정권이 지금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냐. 그런 인식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깊어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는 이광재 도지사가 나오기 전에도 강원도민들의 정서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뭐 영호남이 붙어갖고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 이런 구도도 있고, 그다음 뭐 수도권 중심으로 뭘 가야 된다. 충청권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전체적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권이든 무슨 경제계든 교육계든 모든 문화계든 사회에서 강원도는 철저하게 소외됐다라고 하는 이 소외감이 깊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원도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도 강원도 출신 분들이 이 득표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살지 않더라도 강원도 출신들이 고향을 떠났다가 출세해서 돌아오게 되면 우리 강원도의 자식, 그다음 우리 강원도의 식구 이런 것에 대한 애정이 깊은데 보니까 그 저변을 보니까 강원도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이 소외감은 깊은 거죠. 그렇죠. 그동안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 거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고. 자기 목소리를 대변해 준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참여정부 들어오면서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의 그 핵심이고 뭐 좌강제 희정 우희정 좌강제 할 정도로 그 실질적으로 참여정부 때 그리고 17대 국회에 있으면서 보면 강원도에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일을 했다는 게 이제 예산도 많이 가져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강원도를 가봤더니 이것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광재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우리 목소리를 좀 내고 우리가 대접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무척 깊어요.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 데서 이광재 도지사가 그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나왔는데도 뭐 압승이었죠. 박빙으로 질 거라고 봤는데 54대 이르지 않았습니까? 꽤 차이가 났죠. 표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죠. 그래서 이 강원도가 바뀌고 있구나. 그런데 지난번에도 최종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할 때 가보니까 전체 이 선거운동 내용이 이광재는 옳습니다. 최종원을 당선시키는 길이 이광재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구호 이외에는 없어요.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렇게 실세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뭐 다 무혐의로 끝나고 그랬었는데 뭐 그 재판을 혹시 받더라도 이제 그 선거 국회의원직이 유지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강원도민들이 지금 우리 김총수님께서 지적했듯이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그렇죠. 아니, 그 동네 어르신들 한 60, 70대 대 70대 넘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만나면 도대체 뭘 잘못해갖고 저렇게 괴롭히냐고. 근데 그분들이 생전 민주당 근처에도 안 와봤던 민주당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광재이기 때문에 찍은 거예요. 예,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민주당보다도 정말 그 강원도민들의 이 그 박탈감 그리고 그분들이 강원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지만 평창 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크잖아요. 지금 이번에 세 번째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게 눈앞에 코앞에 닥쳤는데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상당히 박탈감이 좀 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광재 도지사는 이제는 도지사가 아니고 전 도지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뭐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이제 4월 27일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4월 27일 4.27 재보궐선거가 그렇죠 이제는 그 최철국 의원인 지역이었던 김해, 네. 그다음에 임태희 실장 지역인 분당, 네. 거기에다가 강원도 큰 덩어리가 됐어요. 큰 덩어리가 됐죠. 그다음에 잘 보이지 않던 재보궐선거가 서가번 의원 지역인 순천 이쪽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정말 제2의 미니 총선이다. 네, 전국 총선이 됐어요. 전국 총선이 전국 선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양 당들이 사활을 건 이런 그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4월 27일 날. 특히 강원도 도지사 재보궐선거에서 누가 되느냐. 그렇죠. 그건 이제 전국에 만약에 민주당이 이광재 도지사 문제 때문에 강원도민들의 이런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인물과 무관하게 다시 강원도 도지사로 당선이 된다면 이명박 대통령 정권 마지막은 무척 힘들어지는 거죠. 여기가 이제 강원도지사 선거가 사실은 다음 총선을 다음 바라보는 총선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국회의원 선거 지역이 뭐 몇 군데 있어도 그거보다도 오히려 강원도지사가 도지사의 선거에 전국의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여기서 사실은 또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이 한나라당 쪽에서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MBC 앵커 출신의. 그렇죠. 예. 업무 앵커라고. 네, 업무 앵커라고. 그 이름. 그분이 한나라당 쪽으로 나올 거라는 소식에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분이 사실은 민주당 후보가 될 거라고 하는. 막연히 사람들이 생각했었죠. 아니, 그리고 그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정가에서 돌았죠.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도 이명박 정권에서 이렇게 핍박받는 MBC를 지키는 그런 그렇죠. 이미지였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MBC 사장을 그만두면서 마지막에 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상한데 좀? 뭔가 그때부터 조금 엄경 MBC 사장 네네. 이분의 행보가 조금 석연치 않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 나왔어요. 예. 저분이 결국 한나라당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작았어요. 그렇죠. 예. 아주 소수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는 아닙니다. 설이기 때문에 뭔가 좀 잡혀 있는 게 있지 않냐. 그리고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언론인 출신들도 전면적으로 이렇게 조사하고 들어가게 되면 뭐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있다 보니까 한나라당과 좀 밀월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설이 정치권에서 좀 돌았죠. 그리고 지난 재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후보들 사무실 개소식하는 데를 다 돌았죠. 그렇죠. 그때 드디어 사람들이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한나라당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왜 갔냐 그랬더니 그냥 뭐 인간적 차원에서 격려해주기 위해서 후배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 양반이 한나라당으로 가려고 하는 포석을 두고 있구나.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한나라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주 초미의 관심사죠. 이계진 전 원주 지역 출신의 의원과 엄기영 씨가 혹시 한나라당으로 가면 둘이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오히려 그 와중에 민주당 후보는 누가 되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조금씩 또 흘러나오는 게 이게 지금 보면은 2심에서 당선 무효형. 그러니까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지금 대법이 빨리 서두른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도에 나오는 게 강남 의뢰 공성진 의원, 그 다음에 노원 갑에 현경병 의원 지역도
4월 27일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보도가 오늘도 계속 나오고 어제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강원도지사라고 하는 선거,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 지역이 4개로 확장되는 말 그대로 그 대규모의 미니 총선이 될 수 있고 내년 총선과 그 이후에 대선의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제 기억으로는 보궐선거에서 도지사가 포함된 경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도지사 그렇네요. 그렇죠. 굉장히 큰 보궐선거. 굉장히 큰 보궐선거네요. 역대 없었던 보궐선거네요. 그러니까 보궐선거 해봐야 국회의원 뭐 한두 명이었는데 그렇죠. 두세 명이거나. 근데 많아봐야 이제 한 6, 7군데 그렇죠. 정도 됐고. 굉장히 큰 보궐선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전국의 전체적인 흐름이 4월 27일 재보궐선거를 중심으로 요동을 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4월 27일 재보궐선거에 당력을 좀 총 집중하는. 지금 쭉 보니까 한나라당도 총 집중하겠죠. 집중하겠죠. 이럴 가능성이 좀 있죠. 손학규 대표는 100일 대장정을 4월 10 며칠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재보궐선거의 분위기가 확 뜨게 되면은 중간에 그거를 좀 중지하고 재보궐선거 지역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은 강원도를 이런 희망 대장정을 강원도를 중심으로 좀 돌든지 이런 쪽으로 좀 전체적인 당의 흐름과 정책이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쨌든 4월 27일 재보궐선거는 이제는 정말 뜨거운 열전의 그런 선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선거 얘기하니까 다음 대선에서 유시민 현 위원장이죠, 이제 연구소 위원장이 출마하겠다. 그리고 아마도 국민참여당의 당 대표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본격적인 그러니까 대선 레이스를 시작한 거죠, 본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위원장의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이 예언의 차원에서.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여기 이제 장학 퀴즈에서 고성국 교수가 와갖고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얘기를 했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실 수는 있죠. 그건 이제 너무 평론가적인 얘기고, 듣기 싫은 얘기를 몇 가지 해서. 근데 이제 그걸 왜 안 듣냐면, 얘기를 듣다 보면, 살짝 메모리 돼요. 이렇게 쇠뇌가 되는 측면이 있어. 그래서 그럼 내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아예 안 들어버려요, 그냥. 그거는 이제 하나의 변명이고요. 제가 보기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근데 이제 댓글이 올라온 거예요. 왜 팬클럽에? 팬클럽에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아고라에도 이제 막 올라오고, 도대체 왜 박근혜를 그렇게 띄우냐.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참 듣다 보면 결국 박근혜를 띄운 건데, 제가 이제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다른 데서 기사를 이런 걸 봤어요. 2012년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가 안 될 수 있다. 지지율이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비등비등 10몇 프로 가면서 단일화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권의 단일화. 야권의 단일화. 저는 100% 단일화 된다. 그 전에 박근혜 고 박사님, 박근혜 전 대표를 띄워준 게 아니라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한다 그러는데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박근혜 전 대표가 차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말하는 것조차 기분이 나쁘신 거죠. 듣기 싫은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제 저는 두 가지 사실을 간과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맨날 우리가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그 문제점 많은 여론조사로부터 나온 결과거든요. 지금 박근혜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그 문제점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늘 비판하는 분이 그 여론조사 결과에 나온 박근혜의 지지율을 갖고 마치 그것을 정상적인 현상인 양 얘기하는 이건 난 잘못됐다. 두 번째, 박근혜의 지지율은 실질적으로 저 거품입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100%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대선 앞두고 9월, 8, 9, 10월에 지지율이 어떻게 요동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현재의 지지율을 보고 박근혜가 독주하고 달리면서 야권의 후보들은 10몇 프로의 좀 약세를 누리게 되면 이게 후보 단일화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정리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분이 바라보고. 근데 저는 이제 후보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겠는데 저는 박근혜 대세론에 대해서는
대세론 자체가 거품, 모두가 거품이다 얘기하는 거는 네. 사실은 잘못된 아니, 상황이죠.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그 잘된 생각입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예.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전체적으로 유시민 전 장관이 국민참여당 대표로 나오는 건 맞고요. 예. 그래서 본인을 실질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네. 또 본인의 엔티 세력들, 이런 분들한테 빨리 상품을 노출시키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 호소력과 지지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패를 까야만이 총선에서의 야권 연대, 그 다음에 대선 앞두고 대선에서의 후보 단일화 이 가능성이 보이는데 지금까지 살짝 좀 숨어 있었거든요. 이제는 노출된 거죠. 네. 이제 노출됐기 때문에 이제 저는 대표가 됐죠. 일단 아직 안 되지 않았나요? 되겠죠, 이제. 이제 되겠지. 뭐 대표는 뭐 기정사실이니까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럼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뭘 봐야 되냐면 내년 총선을 먼저 봐야 돼요. 네. 내년 총선에서 저는 야권 연대가 대단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아, 총선에서는? 예, 총선에서는 야권 연대가 돼도 상징적 연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일테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 지방선거 때 야권 연대한 걸 보면 뭐 구청장들도 연대하고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 전면적으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 하나의 통일된 견해로 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어요. 어렵죠. 이게 무척 어려운 겁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하고 국민참여당하고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진보신당하고 민주노동당하고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도 또 양 블록에서 공감 못하는 부분이 있고 네. 민주당하고 민주노동당은 한번 연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하고는 공감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맞습니다. 이게서 네 개의 세력이 충돌하면서 합종연행을 해야 되는데 교집합을 찾는 부분보다도 충돌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 더군다나 그 지방선거 때는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나눌 건덕지가. 그렇죠. 그 그리고 총선이라는 건 국회의원 지역구에 딱 한 명인데. 그런 지방선거에서는 실질적으로 야권 연대한 걸 어느 축으로만 봐줘야 되냐면 서울시장 단일화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장은 민주노동당하고 단일화했지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는 끝까지 그 레이스를 펼쳤단 말이에요. 또 경기도에서 유시민, 김진표 단일화하고 심상정 후보가 마지막에 포기하는 단일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합의한 단일화가 아니라 대세에 밀리고 민주진영에 일정하게 데미지를 입히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후퇴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거리에서 야권 세력들이 합의점을 도출한 비율을 보게 되면 20%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네. 나눌 파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당에서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 그 대통령처럼 아주 절대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어디 하나 이 국회의원 후보해라. 누구 이 신진 세력 영입하기 위해서 당신 그 이번 출마하지 마시오. 네. 물러서시오. 이렇게 되면요 난리 납니다. 전쟁이 나고 죽인다 살린다면서 그렇게 뭐 살인 난다 뭐 별 협박을 다 해요. 총선은 전국에 한 200개가 넘는 지역에서 자기 이해관계를 갖고 이 각 지역마다 4명 내지 5명이 뛰고 있는 구도고 정당마다 다 뛰고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일단 4개의 정당 중앙이 합의할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대단히 어려운 구도임과 동시에 딱 한 자리 놓고 싸우니까. 각 지역마다 한 자리를 놓고 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중앙당에서 중앙당대표나 당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통제력이 예전과 같지가 않습니다. 한 당 안에서 사실은 당내 경선을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힘들죠. 그리고 근데 다른 당하고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정확히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세력의 파이가 손학규 대표 측, 정동영 그 최고위원 측, 정세균 최고위원 측, 거기다 이제 또 뭐 시시콜콜하게 뭐 박주선 최고위원, 천정배 최고위원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이걸 갖고도 어느 지역에 누가 무슨 당과 연합하기 위해서 연대하기 위해서 양보하라라고 하면 전혀 그 얘기가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총선 때 야권 연대 많이 얘기하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총선 때는 상징적으로 깃발만 꽂으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 이런데 민주당이 양보하면서 대선 때 양보할 수 있는 초석을 놓는 정도의 의미밖에 안 되겠다.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쉽지 않죠. 쉽지 않는데 그거를 한두 석이라도 해야 됩니다. 총선에. 예를 들어서 광주를 민주당이 내놓는다.
이거 민주당이 못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못한 거죠.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다음 총선에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다음 총선 때는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에 출마할 분이 당대표가 아니라 관리형 그 당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더더욱 안 먹힐 수가 있어요. 그 지역 하나도 어떻게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정확히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분들께 이런 주문하고 싶어요. 야권 연대를 해서 양보받아서 나가서 국회의원 당선되면 좋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으니 자기 당의 세력을 키우고 자기 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자력으로 한두 석이라도 뺏어낼 수 있는 지역을 개발을 해놔야 된다. 이를테면 유시민 대표 같은 경우도 어느 한 지역을 찍어갖고 국회의원 나갔고서 그 당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 자기 당의 현실적인 힘이 얼만큼인지 그리고 그걸 갖고 대선에서 일단 야권 연대에 노력은 해야죠.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다. 라고 전망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총선에서 야권 연대는 어려운데 대선에서의 연대는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선에서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 된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2002년도 전혀 이질적인 후보인 정몽준, 노무현 후보 단일화의 성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 성공의 역사는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권 연대라고 하는 것의 말의 원조가 효시가 사실은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서부터 이 연대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당시는 그 정몽준 당시 후보가 사실상 단독으로 나온 것이고 뒤에 새가 없고 자기가 정권을 그러니까 당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정권을 휘두르는 당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손학규 대표와 유시민 이제 위원장이 단일화 한다. 이것조차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니까. 이런 거죠. 이제 단일화는 무조건 집니다. 그건 그렇죠. 무조건 집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해야지 이긴다라고 하는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제목이에요. 단일화 해야지 이긴다. 근데 그걸 왜 내가 포기해야 되느냐 이걸 해결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단일화 해야지 이긴다라고 하는 모든 공감대는 있고 이제 방식은 여러 개가 있겠죠. 저는 일단 민주당 후보로 다른 그 타당의 대권 후보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99.9%라고 봅니다. 그래요? 대단히 기분 나쁜 얘기지만 뭐냐면 지금 민주당 후보 현재로서는 민주당 후보 대권 후보들 보면요. 유시민 장관부터 다 밀리거든요. 다 밀려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고성국 교수가 어느 자서에서 지적했던 후보 단일화 대선에서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잘못 동의할 수 없는 분석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은요. 지금 분열되어 그 내부가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민주당 대권 주자라고 하는 것은 가시권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가시권에 들어와 있잖아요. 국민참여당 유시민 가시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지지율은 올라가진 않습니다. 빠질 측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거품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도 빠질 측면만 있지 앞으로는 더 올라갈 측면은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후보가 되는 순간에 지금 일테면 정동영, 정세균, 손학규 이런 분들이요. 갖고 있는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베이스에 깔고 갖고 있는 지지율은 거의 없어요. 자기 지지율이다? 거의 자기 지지율로 보면 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정세균, 정동영, 손학규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하고 그것이 9월쯤이나 이게 가시화되고 결정이 나면 민주당 고유의 지지율이 있습니다. 20에서 한 23%. 이게 민주당 프리미엄이거든요. 이 지지율이 얹혀지면서 정확히 제가 장담컨대 민주당 후보가 되는 순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지지율서부터 레이스가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시민 전 장관 국민참여당 대표에게 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쪽은 단일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참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 80-90%가 유시민 장관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되는 순간에 민주당 고유의 프리미엄 그때 되면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그 비겁하고 조금 두려워서 이렇게 예측하는 건데 정확히 더 과감하게 예측을 하게 되면 33%에서 37%에서 레이스가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때는 이미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후보들은 10%도 안 되는 지지율을 갖고 딱 레이스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는 현실입니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선호하고 무관하게 사실
따지고 보면 민주당 욕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민주당이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사실 그 관심도 하나의 제한된 자원이거든요. 내가 정치적으로 내 뜻을 누군가한테 이제 맡기고 예. 관심을 주고 마음을 주는 데 있어서 2, 3등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누가 내 마음을 가져가서 대권을 잡을 것인가 이렇게 따져보면 정치에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예. 민주당이 계속 존재해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 존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좋든 싫든 간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후보가 되고 나면 사람들이 결집할 것 같긴 한데 예. 그런데 저는 이런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후보가 예. 민주당 프리미엄이라고 하신 그리고 예. 이제 뭐 제가 관심도 제한된 자원이라서 한 군데 쏟아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예. 예. 그거를 받아낼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게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는 전 분명히 갈릴 거라고 봐요. 2012년은 특히 이제 이명박 정권 하에서 5년 동안 우리가 시름을 앓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상황 과감하게 아닙니까? 예언하자면요. 만약에 정동영 그 전 당의장이 예. 된다. 예. 저는 그 폭발력 안 생긴다고 봅니다. 이미 한번 김이 빠졌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렇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30% 정동영 당의장하고 별로 안 친한가요? 호불호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사람들 예. 머릿속에 이미 그렇지만, 한번 검색해서 이제 쓴 우리 카드거든요. 정동영 당의장도 계시고 뭐 정세균 당 그렇다고 전 해서 뭐 대표도 계시지만 예. 그렇죠.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그 호불호 갖고 얘기 안 하고 이제 그분들 당에 다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우당탕탕 싸우고 그러는데 어저께 제가 전화해갖고요 사과했어요. 내가 각을 세워서 그 정치해왔던 그 시절이 조금 후회가 된다. 잘못해도 좀 언론에 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정동영 당의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동영 당의장 혹시 권력을 또 아니 그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 미리. 제가 3년을 쉬다 보니까 예. 한나라당하고 싸우기에도 부족한데 자당의 대권 주자나 자당의 지도자들하고 싸우는 게 별로 내 정치 인생에 도움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반성의 세월을 한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신 죽을 때가 됐나 착해지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거기서 복귀를 하자는 거예요. 대선을 그렇게 전망하고 그러면은 이 과정을 보고 민주당이 저는 진짜 이제 제일 큰 형이거든요. 민주당이 좀 여유로워야 된다 보는 겁니다. 그게 없어요, 근데. 제가 장담컨대 네. 민주당 후보로 다니라 됩니다. 그걸 뻔히 보고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총선에서요. 각 당에서 대표 주자 있잖아요. 유시민, 이정희, 네. 노회찬, 네. 이런 심상정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총선에서 지역을 양보해 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야지. 그러면 민주당이요. 어떤 폭발력이 생기냐면 야 저분들이 다 대권 주자고 잠재적 경쟁자인데 민주당이 앞장서서 총선에서 전체적인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저분들이 우리 정치 야권에서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분들과 손을 함께 잡고 가야 한다. 네. 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나가는 지역에 우리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고 또 좋은 지역을 호남 분들도 많고 야권 지지가 높은 지역에다가 그걸 열어주면 대단히 좀 유리한 지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총선에 그런 감동이 있어야만 대선 때 민주당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가 돼도 다른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정치적 이니시에이티브를 예. 주도권을 쥐고 가는 능력이고 그게 이제 전국을 주도하는 능력인데 그게 민주당의 지난 3년 내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나요? 아니, 근데? 그런 이제 혹시 제가 뭐 기회가 돼서 다시 등원할 기회가 있고 그러면은, 당에서 이제 어떤 무슨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이런 거로 당과 싸울 일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갖고 이건 싸우는 게 아니죠. 당의 실질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눈을 넓히는 거거든요. 아니, 이정희 의원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번에 그 지방선거 때 좀 기스났지만 노회찬 의원 훌륭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입이 한나라당이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열광하고 유시민, 심상정 다 좋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함께 정치할 수 있는 지평을 열어놓고 전에 잠재적 경쟁자니까 총선에서 떨어뜨려 이러는 순간에 우리 지지율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총선을 바라보면서 대선을 바라보면서 그 대선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으면 총선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100번 동의하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못한다는데 또 저는 표를 겁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제가 이제 또 쪼잔해서 못한다는데 저는 표 겁니다. 아니 이제 제가 정치를 좀 진중하게 하면서
민주당이 이제 중심 세력으로 부상을 하고 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다시 복귀하게 되시면 모르겠어요. 아니 언론에다가는 이런 얘기를 해도 누가 아프지 않거든요. 언론에다가 아 우리 어차피 민주당 후보로 다니라 된다. 이게 이제 유시민, 심상정, 막 노회찬 들으면 기정들은 기분 나쁘겠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저분들이 똑같이 같은 출발선에서 싸우기 위해서 19대 때 저분들에게 배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우리가 양보해야 된다. 저 사람들 나올 지역에. 이러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은평 양보하자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쪼달해 보였어요. 국민들이 한심하게 봤잖아요. 민주당 정말 한심해서 정말. 그때 민주노동 제가 여기서 요 자리에서 그랬어요. 민주노동당 후보 그때 누구죠? 서울시장 양보했던 그 후보 그 이름도 잊어먹었죠. 아주 사람도 훌륭한데 그분에게 양보를 했으면 국민참여당 천호선 후보도 나오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었다. 그러면 이재호 의원도 그럼요. 복귀 못하고 사실은 예. 지금 개헌 전국도 이렇게 드라이브가 안 걸리겠죠. 예. 이재호 의원이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무슨 역사에서 누구 작은 사람과 큰 사람 싸우는 걸 뭐라 그러죠? 다윗과 골리앗이요? 다윗과 골리앗. 아, 그런 거 잘 몰라. 다윗이 골리앗을 꺾는 그런 역사적 증거의 현장에 우리가 있을 뻔했던 거죠. 증거의 현장. 저는 그거를 막은 게 민주당입니다. 쪼잔함 때문에. 그리고 그 쪼잔함 때문에 지도 망해. 근데 우리 김어준 총수님은 민주당 때문에 아무나 안 걸리겠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민주당을 집어대는 거야. 아니 이제 그렇게 해서 좋아. 지금 민주당 얘기했고 예. 그 유시민 위원장 얘기했는데 예. 넘어가서 그러면 한나라당 얘기를 오늘 마무리. 한나라당도 난리가 났어요. 한나라당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한나라당 난리 난 그거로 넘어가기 전에 안상수 대표가 5.18 광주 항쟁 묘역에 가서 민주화 묘역에 가서 상석에 올랐었잖아요. 그 상석은 그거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무식한 짓을 한 거죠. 아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 우리 대한민국 정서상 혼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네네. 난 그거 딱 봤는데 섬뜩하더라고요. 무슨 망하는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저를 딱 보면서 이제 이분이 그냥 무슨 실수를 하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자책골의 종결자가 됐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 이거 진짜 볼 때마다 민주당하고 무슨 모종의 아니 계약을 했나. 다음 총선에서 이러저러한 실수 때문에 예. 안상수 대표를 공천을 못 주면 민주당에서 공천을 줘야 되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국회의원을 못 하시더라도 예. 개그 콘서트 연락이 갑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실수도 하셨지만 예. 이분이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끌고 있는 지금 한나라당을 보면요. 네. 우선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사과한 거. 예. 저것 때문에 사과했지 않습니까? 후보 날렸다고. 자기들이. 정동기? 예. 예. 그거 사과해서 욕먹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안상수, 대표. 예. 또는 이분들이 개헌을 몰아보려고 그렇죠. 하다가 예. 또 욕먹고. 예. 예. 지금 그게 안상수 대표와 한나라당의 이 두 가지예요. 안상수 대표 리더십이 없다. 그다음 이명박 대통령이 레임덕에 걸렸다. 그다음 한나라당이 이러한 리더십도 없고 레임덕에 걸린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자기 이득만 챙기는 그런 정당으로 전락해서 그 내부에서 이권을 갖고 우당탕탕 싸우는 모습. 그 이권이 바로 과학비즈델타. 첫 번째는 개헌이죠. 네네, 개헌이고. 개헌은 밀어붙이고 근데 어떤 사람이 댓글 올렸고 봉도사님 예언이 틀렸습니다. 저게 누구죠?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김문수 도지사가 난 개헌에 찬성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 틀로 갈 것이다 봤더니 김문수는 개헌에 반대하던데요? 그 예언 틀렸습니다. 이러고 누가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전체 정치를 바라보는데 김문수 도지사는 상수가 아닙니다. 변수입니다. 변수. 우린 변수는 틀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별 이상한 변명이다 했네. 아니 그렇죠. 그분이 어쨌든 틀리긴 틀렸잖아요. 별로 영향력도 없어요. 그 틀린 거에 대해서. 어쨌든 마이너한 예언에 불과하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세 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개헌을 밀어붙이는 이재호 측과 그다음에 중도 측에서 뭐라 그러냐면 개헌 논의를 할 건지 말 건지 먼저 토론하자. 이거 옛날 우리 조기축구에서 맨날 써먹던 거예요. 개헌을 할 건지 말 건지 먼저 토론하잖아요. 이 비겁한 사람, 제일 비겁한 사람들이야. 그다음에 친박 쪽에서 한 50명은 개헌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개헌 문제에 대해서 두 축으로 나눠져 있고 가운데 깍두기 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죠. 과학 비즈니스 벨트 충청권하고 영남권. 그 영남권에 또 누가 있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상덕
그 만사형통 네. 거기가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이 집 레임덕이니까 빨리 예. 챙길 거 챙겨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자기 이권, 그러니까 과학 비즈니스 벨트 3조 5천억인가 그래요. 네.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그 지역에 끌고, 일부라도 지역에 끌고 가면 그래서 무슨 뭐 기초를 연구하는 무슨 무슨 연구단지 뭐 거점 뭐 이런 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초는 이쪽으로 가고 응용 연구 이쪽으로 가자 이런 상상을 또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은 기초 연구하다가 좀 이상하고 응용 연구하다 이상 기초 연구하면은 영남에서 다시 충청군 가고 다시 연구하고 돌아옵니까? 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부산 경남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어제 부산 내려갔더니 온천지가 플래카드로 장식이 돼 있어. 동남권 신공항. 네. 이게 옛날 부산 신공항이라 그랬거든요. 네네. 그걸 하도 뭐라 그러니까 동남권 신공항이라 그랬다가 이명박 대통령 형인 이상득 그 의원이 네. 이것은 영남의 신공항이기 때문에 영남권 신공항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것도 가져가려고. 그러면서 그거를 지금 누가 부딪혔냐면 원래 밀양과 가덕도하고 지금 충돌이 붙어 있어요. 가덕도가 그러니까 부산이고. 가덕도는 부산이고, 네. 그다음 밀양은 경남이고, 네. 또 거제도는 경남이면서 어디입니까? 저기 그 가덕도를 도와주고 있고. 네. 지금 신문 광고내죠. 그 부산 지역, 영남 지역들 의견 분열되어 있죠. 그다음 부산 시당위원장 김정은인가 누군가 그래. 거기도 변호사 출신인데 그 정무위 때 맨날 싸웠어. 근데 그 양반이 가덕도에 가져와야 된다고 또 한마디 얘기했죠. 이상득 의원은 밀양이라고 찍진 않았지만 영남권 신공항이라고 해야 한다. 그럼 밀양으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그 김정은은 뭐라 그러냐면 밀양이 하려면 산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대. 이유들도 간단해. 밀양이 하려면 산을 깎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네. 이쪽으로 하라.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요거는 네가 먹고 요건 네가 먹어라 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 힘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막판이니까 내려가는 네. 길이니까 에이 우리 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서 그거 갖고 각자 싸우는 거죠. 하고 있는 건데 이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책골의 종결자 네. 안상수 대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상수 대표가 들어오는 체제 그 자체로 이미 국회나 국회의 그 권능과 기능을 권능과 권위를 포기하고 통법부로 전락돼 버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가불관계가 확실히 정리된 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의원들의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그 민주당의 대표적인 그 독고다요 안민석 의원 있어요. 오산. 네. 뭐라 그랬냐면 그 안상수 원내대표 시절에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퀵서비스 배달맨이냐. 퀵서비스. 표현 좋네요. 네. 기가 막히다. 제가 알려준 거예요. 네. 그렇게 하라고. 왜 그 얘기를 하나 했더니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표현 나온 다음에. 네. 그거 제가 알려준 거죠. 여러 의원들이 제 입에서 나간 얘기를 그 인용해갖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퀵서비스. 예, 좋습니다. 퀵서비스 배달맨. 아이, 여하간 지금 그렇게 뭐 동남권 신공항이니 아니면 과학 비즈니스 벨트니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 사실은 이게 바로 레임덕이다. 엄청난 한나라당이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임덕이고 레임덕이죠. 이권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권 싸움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통제할 권한을 잃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4.27 재보선거가 붙어도 이미 이해로 충돌하면서 이해로 갈라진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한나라당이 똘똘 뭉쳐갖고 선거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은 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개헌 문제는 제가 딱 처음에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개헌이 힘을 못 받아요. 개헌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또 똥볼의 아주 대명사가 될 겁니다. 험악한 똥볼로 끝날 것이다. 험한 똥볼로 끝날 것이다.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혹시 조응할까 봐 두려워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자체 내에서도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한나라당 내에서도 예. 이걸 안 되고 추진할 정신이 없는 거죠.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고. 아예. 개헌을 꺼내려면 훨씬 전에 꺼냈어야 되는 이제 그럼요, 예. 나으려 됐다. 이렇게 왜냐면 보시면 개헌 되는 그때 미리 안 꺼낸 이유가 이겁니다. 개헌 얘기를 하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자신의 권력의 강함과 자신이 일을 추동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 부딪힐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할 만큼 다 하고 이제는 힘이 좀 빠지고 시간을 만났으니까 개헌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얘기하면 정권으로서의 존중과 인정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국가의 미래를 보면 그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취임하자마자. 그럼요. 정말로 그게 했었어야 하고 되는 거죠. 싶었다면. 그게 국가의 미래와 정치 구조의 변화가 대한민국 정치를 선진화시킨다?
그럼 그때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생각이 있기를 기대한 김총수님 문제입니다. 제가 그런 기대가 없어요. 전혀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여기서 금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